영국의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철로가 녹아내리고 공항이 마비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 BBC 기자가 포착한 충격적인 현실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반팔 차림으로 여유롭게 거리를 거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에어컨 보급률 단 5%, 한국 96%.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BBC 보도 직후 영국 내 한국산 에어컨 판매량이 무려 500% 급증한 것입니다. 삼성과 LG 에어컨을 찾는 영국인들이 폭주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긴급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1994년 뼈아픈 교훈을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바꿔낸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K-에어컨의 놀라운 이야기를 BBC 기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윌슨입니다. BBC 뉴스에서 기후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간 전 세계 기후 변화 현장을 취재해왔지만 2024년 7월만큼 충격적인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런던 BBC 본사에서 편집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기상청에서 영국 역사상 최초로 레드 알람을 발령한 것이었죠. 예상 최고 온도가 42도라는 발표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동료들은 설마 그 정도까지야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후 2시경 히드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유럽 폭염 특집 취재를 위해 마드리드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활주로 아스팔트가 말랑말랑해져서 비행기 이착륙이 위험하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제 비행기를 포함해 오후 출발 편들이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공항 내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어컨이 최대로 가동되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승객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한 노인분은 60년 살면서 이런 더위는 처음이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확인했는데 정말 끔찍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런던-요크 간 이스트 코스트 메인 라인이 완전 폐쇄되었습니다. 철로가 열팽창으로 휘어져서 열차 운행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A14 고속도로는 노면이 갈라져서 통행이 금지되었고 런던 시내 여러 병원에서는 열사병 환자가 급증해 응급실이 포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 극한 기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영국의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추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에는 난방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냉방시설은 형편없거든요. 영국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이 고작 5%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5%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거든요. 공항에서 3시간을 기다리던 중 서울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하는 대학 동창 마이클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시카, 영국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너희들 괜찮아? 여기는 정말 천국인데. 그러면서 짧은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영상을 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모두들 너무나 평온해 보였어요. 반팔 티셔츠를 입고 여유롭게 쇼핑을 하고 카페 테라스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깅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마이클, 이게 정말 오늘 촬영한 거야? 저도 모르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응, 방금 전이야. 여기 온도가 35도 정도 되는데 별로 덥다고 생각 안 해. 지하철도 버스도 다 에어컨 빵빵하고 건물마다 시원해서 전혀 문제 없어. 오히려 실내는 추울 정도야. 35도인데 별로 덥지 않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런던이 41도에서 완전히 마비되고 있는데 서울은 35도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마이클이 추가로 보낸 영상들을 보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지하철 내부 영상에서는 승객들이 얇은 가디건을 입고 있더라고요. 에어컨이 너무 시원해서 감기 걸릴까봐 걱정이라는 자막까지 달아놨어요. 버스 안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요즘 버스가 너무 추워서 긴팔 가져다녀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같은 지구에서 같은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마이클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한국 에어컨 보급률이 어느 정도야?
거의 100%지. 우리 아파트 단지만 해도 모든 집에 에어컨 2-3대씩은 기본이야. 거실용, 침실용 따로 있고. 요즘 나온 삼성 무풍 에어컨이나 LG 듀얼 인버터 같은 건 정말 대단해. 전기료도 옛날에 비해 많이 안 나와. 100%라고요? 영국이 5%인데 한국은 100%.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도 엄청 많아. 서울만 해도 4,000곳이 넘거든. 주민센터, 도서관, 지하철역, 대형마트 모두 무료로 개방돼. 노인분들이나 집에 에어컨 없는 분들이 언제든 피할 수 있게 해놨어. 4,000곳의 무더위 쉼터라니. 런던에는 그런 시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아마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차이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의 차이였어요. 한 나라는 더위에 완전히 굴복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더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글쎄,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에어컨 있는 집이 많지 않았는데. 아, 그러고 보니 1994년에 엄청난 폭염이 있었다고 부모님이 그러시더라. 그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대. 그 이후로 나라에서 정책을 완전히 바꿨다고 하던데. 1994년 폭염을 계기로 정책을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30년 전 위기를 교훈 삼아서 지금의 시스템을 구축한 거군요. 갑자기 공항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모든 출발 항공편이 내일 오전까지 지연됩니다. 히드로 공항이 사실상 셧다운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마드리드로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정말 중요한 기후 스토리는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바로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기후 위기 시대의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기의 차이였어요. 숨쉬기가 편안했고 살 수 있는 온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니 외부 온도가 섭씨 34도라고 하더군요. 런던에서 이 정도 기온이면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병원 응급실은 과밀 상태가 되고 거리에는 탈진한 시민들이 쓰러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좀 더운 날일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공항 내부였어요. 에어컨이 강력하게 가동되고 있었고 마치 거대한 냉장고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의 모든 공간,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일정하고 시원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죠. 런던 히드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차 내부가 정말 얼음장 같았거든요. 런던의 여름철 지하철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통풍도 부족하고 내부는 사우나처럼 달아오르죠. 승객들이 탈진하거나 기절하는 일도 드물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의 전철은 냉기가 골고루 퍼져 있었고 숨쉬기가 무척 편안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져봤어요. 버스와 지하철도 모두 에어컨이 나오나요?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버스, 지하철, 택시 전부 에어컨 나와요. 안 나오면 아무도 안 탈걸요. 그 대답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이건 선택사항이나 사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일환이자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택시 내부는 당연히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고 창밖 풍경에서 새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곳곳에 설치된 자동 차양막들이 보였어요. 택시 기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펼쳐진다고 하더군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설계였습니다. 더욱 인상 깊었던 건 도시 곳곳의 건물들이었어요. 편의점, 소규모 식당, 카페, 은행, 심지어 작은 가게들까지 모두 강력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일 시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시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냉방 네트워크의 일부였고 어느 장소에서든 시원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서울시청을 찾았습니다. 시청 건물 역시 크고 현대적이었고 내부는 당연하다는 듯 완벽하게 시원했어요. 저는 이미 서울의 거의 모든 공공건물이 일정 온도 이하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김현수 과장님을 만났어요. 서울시 기후대응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사무실에서
제 소개를 마치고 한국의 더위 대응 시스템을 알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김 과장님은 반갑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서울 시내에만 무더위 쉼터가 4,200곳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만 8천 곳이 운영되고 있어요. 6만 8천 곳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국 전체에 그런 시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아마 수십 개도 안 될 거예요. 이 쉼터들은 경로당, 주민센터, 도서관, 은행, 대형마트 등 다양한 장소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되어 있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름 내내 매일 운영됩니다. 김 과장님은 이어서 더 흥미로운 정책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서울시는 하루 3차례 주요 도로에 물을 뿌리는 특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죠. 도심의 열섬 현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에 물을 뿌리는 전용 차량이라니.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거기서는 도로가 위험할 정도로 뜨거워져도 별다른 대응이 없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차양막 시스템도 있습니다. 온도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일정 온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펼쳐져요. 시민들이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에어컨을 가동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시민들은 전기요금을 어떻게 낼 수 있나요? 김 과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에너지 정책 전문가와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배경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1994년 서울에서 심각한 폭염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그 이후 한국 사회는 에어컨을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설비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 기준에 따라 도시 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994년을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거군요. 30년 전의 비극적 경험이 지금의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시청을 나와 서울 시내를 직접 걸으며 시스템을 더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들이 이어졌어요. 몇 블록마다 온도 센서를 장착한 스마트 차양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차양막이 작동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센서가 더위를 감지하자 차양막이 천천히 펼쳐졌고 그 아래를 지나던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어요. 누구도 버튼을 누르거나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스스로 사람을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양한 소형 가게들에 들어가 봤는데 작은 편의점부터 테이블 몇 개뿐인 식당, 소규모 은행, 카페, 그리고 휴대폰 액세서리만 판매하는 가게까지 모든 곳의 내부가 얼음장처럼 시원했어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상점이 동일한 냉방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디를 가든 더위를 피할 수 있었어요. 시원한 공간에서 또 다른 시원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도심 어디에서든 누구든지 쉽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런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런던에서는 에어컨이 설치된 장소를 찾기 위해 몇 블록을 걸어야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소형 가게나 식당은 아예 냉방이 되지 않거든요. 결국 시민들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거대한 냉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시민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30년 전 하나의 교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여름철 내내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 없이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상훈 박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냉방 시스템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셨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지금의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박사님의 첫 말씀이었어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는 에어컨이 없었고 여름철 무더위는 그저 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한국 사회를 뒤바꾼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했고 시원하게 지낼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당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답니다. 병원은 열사병과 탈수 증세로 고통받는 환자들로 가득 찼고 특히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 비극 이후 한국 사회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에어컨을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 박사님은 기술이 있는데도 사람이 더위로 사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에어컨 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했어요. 2024년 기준 한국 가정의 97% 이상이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영국의 5% 보급률과 비교했을 때 정말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묻자 이 박사님은 세 가지 핵심 요인을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버터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과 LG가 개발한 인버터 기술은 기존 모델에 비해 전력 소비를 4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냉방은 더 강력하면서도 전기요금 부담은 크게 낮춘 거죠. 둘째, 한국은 에너지 공급 구조 자체를 개선했다고 하셨어요.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소비자 요금도 낮출 수 있다는 원리였죠. 셋째, 한국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지만 한국은 여름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요금 부담을 낮췄습니다. 이 박사님은 정부가 냉방을 깨끗한 물이나 안전한 도로처럼 기본적인 권리로 보았다고 강조하셨어요. 폭염 상황에서 모든 시민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정책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친 후 실제 가정을 방문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박민정 씨는 32세 직장인으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박 씨의 집에는 총 5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실과 각방, 그리고 부엌까지 모든 공간이 개별 냉방이 가능했으며 모든 기기는 최신형 스마트 에어컨이었어요. 하나의 리모컨으로 전체를 제어할 수 있었고 온도, 습도, 인체 감지를 통해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건물 자체의 설계였어요. 박 씨의 설명에 따르면 건물은 냉방 효율을 고려해 설계되어 있었답니다. 3중 유리창으로 냉기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하고 고성능 단열재로 외부 열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죠. 여름철 전기요금이 무섭지 않아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과 고효율 시스템 덕분에 전 가구 냉방을 유지하면서도 요금 부담이 크지 않거든요. 박 씨에게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갖기 전 상황을 물어보자 할머니로부터 들은 과거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집이 너무 더워서 옥상에서 잠을 자야 했고 아이들이 탈수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으며 어르신들은 여름만 되면 응급실을 자주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박 씨 본인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답니다. 시원하게 지내는 것은 그녀에게 수도나 전기처럼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그 다음날 저는 삼성전자 에어솔루션 팀의 장태영 상무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 상무님은 삼성의 무풍 에어컨 개발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었어요. 무풍 에어컨은 2016년 첫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78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누적 판매량이 200만 대를 넘었어요. 장 상무님이 자부심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유럽 시장의 반응이었어요.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에어컨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지역들이 이제는 한국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장 상무님은 또한 LG전자의 성과도 언급하셨어요. LG의 듀얼 인버터 기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때 LG가 세계 에어컨 시장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죠. 한국의 에어컨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한국과 영국의 근본적 차이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한국은 1994년에 비극을 교훈, 삼아, 사람을 극한의 더위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사회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고 국가 에너지 정책 전체가 이 목표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다른 선택을 해왔어요. 에어컨은 반드시 필요한 설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고 폭염 역시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분명한 성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누구나 어디서나 더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경제적 이유로 시원한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 경험이 단순히 에어컨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극한의 더위 자체를 관리 가능한 문제로 바꿔냈고 올바른 기술, 정책, 그리고 사회적 우선순위가 있다면 기후로 인해 사람이 죽는 일은 더 이상 불가피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참고할 수 있는 가능성의 모델이었고 어쩌면 영국도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명동의 한 카페에서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역시 이 도시의 모든 실내 공간처럼 쾌적하게 냉방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시민들이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이 평범한 풍경은 여전히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BBC 뉴스 생방송 리포트를 촬영했어요. 일주일간의 취재 결과 한국은 극한의 더위에 맞서기 위한 전방위적 냉방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였습니다. 인천공항과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강력한 냉방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전국에 6만 8천 곳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4,200곳이죠. 자동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차양막, 도로를 식혀주는 살수차, 그리고 전체 가구의 97%가 보유한 에어컨까지.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국은 도시 전체를 위험한 더위로부터 보호하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에서 에어컨은 사치가 아니라 깨끗한 물처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생방송으로 나간 제 보고서에 대해 런던 스튜디오의 앵커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로 한국에는 모든 곳에 에어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모든 공간에 있습니다. 카페, 식당, 상점, 버스, 기차, 택시, 심지어 공중화장실까지요. 한국에서는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에어컨을 기본 권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의 무풍 에어컨은 78개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LG의 인버터 기술은 전력 소비를 40%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그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주요 여행 사이트들이 접속 폭주로 마비되었고 수많은 영국 시민들이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려 했어요. 항공사들은 서울행 직항편이 모두 매진되었다고 발표했고 예약 없이 공항에 도착하는 영국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 내 전자제품 매장에서 삼성과 LG 에어컨에 대한 문의가 폭증한 겁니다. 평소 연간 판매량이 수백 대에 불과했던 한국산 에어컨이 하루 만에 수천 대의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긴급히 유럽 지역 물량 확보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던 중 택시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외국인 손님들이 참 많아요. 다들 한국이 이렇게 시원한 줄은 몰랐다고 놀라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당연한 일인데 말이에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자동 차양막 아래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한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30년 전부터 에어컨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1994년 그 무더운 여름을 겪고 나서 정부에서 정책을 확 바꿨거든요. 그거 없이는 여름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에어컨은 더 이상 특별한 설비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였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의 진정한 파급력은 제가 영국으로 돌아간 이후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곧 영국 사회와 정치권의 담론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런던시 정부는 모든 공공건물에 냉방 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고 대중교통에도 전면적인 냉방 시스템 도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에어컨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에어컨 구매에 부과되던 세금을 철폐하고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50%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되었습니다. 영국 기업들은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 영국 기후에 맞는 고효율 냉방 기기 개발에 착수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영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생존의 기술 K-에어컨이 영국을 구원할 수 있을까? 97% vs 5%. 한국과 영국의 격차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BBC 본사에서도 후속 기획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 삼성-LG, 세계를 시원하게 만드는 기업들, 1994년 교훈이 만든 기적의 시스템 같은 프로그램들을 연속으로 제작하자는 거였어요. 이 모든 변화가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극한의 더위는 통제 가능한 문제라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나라였고, 기후재해에 맞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선언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냉방 시스템은 전 세계가 참고하는 모델이 되었어요. 올바른 기술, 정책, 그리고 사회적 의지가 결합된다면 어떤 나라도 기후변화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사례였던 겁니다.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냉방 기술에 관한 보고가 아니었어요. 기후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한국은 폭염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공격이라는 기존 인식을 뒤엎었어요. 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면 그 피해를 줄이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폭염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현실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미래를 목격했고, 여름이 두려움이 아닌 일상이 되는 사회를 보았으며, 인간이 기후 재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거든요. 기후 기자로서 저의 역할은 언제나 위험을 경고하고 문제를 조명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해결책을 찾았고, 기술과 정책 그리고 사회적 결단이 결합되면 누구도 더위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를 선물했습니다. 기후 변화가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994년 뼈아픈 교훈을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승화시킨 대한민국의 저력, 그리고 삼성과 LG가 만들어낸 K-에어컨 기술이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혁신 정신과 정부의 체계적 정책이 만나 이룬 이 성취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극한의 더위마저 정복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화면을 클릭하시면 해외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한국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연속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